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 중반을 넘긴 아주 힘든 삶을 살아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너무 일찍 제 곁을 떠났어요. 그것도 사고로 말이죠. 너무 열심히 산 탓에 일찍 떠나버린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빈자리를 느낄 겨를도 없이 저는 가장이 되어 살아가야 했어요. 남편 몫까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닥치는 대로 일했고 단 하루도 쉬운 날은 없었지만 아들 하나만 보고 버티고 이겨냈어요. 그 아이가 그저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준 게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누구보다 성실했고 늘 책임감 있게 살아준 아이였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을 땐 저도 덩달아 설레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결국 파혼으로 끝나버렸어요. 이혼은 예비사돈 때문이었죠. 솔직히 저희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대놓고 조롱과 무시 비아냥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아들을 위해 꾹 참아보려 했지만 제 아들이 끝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혼은 없던 일이 되었죠. 그 당시엔 안타깝다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집안 사람들의 더러운 민낯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끔찍했던 상견례 날과 그 뒤에 밝혀진 예비사돈의 충격적인 실체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들은 정말 기특한 아이였어요. 저희 집 형편이 어떤지도 잘 알았을 텐데도 단 한 번도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을 빼닮은 총명한 머리 덕분인지 또박또박 계획 세우고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였어요.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만큼 공부도 잘했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참 많이 들었죠. 기특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짠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애한테 제대로 된 책 한 권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새 책이 필요하다고 말도 못했을 거예요. 다른 애들이 쓰던 낡은 교과서를 물려받아 쓰고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서 사용하고 문제집도 겨우겨우 사줬어요. 그것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저렴한 걸로 사다 줬죠. 학원은 꿈도 못 꿨어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들은 방황조차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장에 있는 저한테 인사부터 하고 집에 와서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아이였어요. 늦은 밤까지 장사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 아들은 언제나 제 얼굴을 보며 활짝 웃어줬어요. 그 웃음 하나에 하루의 피곤함이 사라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의과대학 합격증을 들고 온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학원 한번 제대로 다닌 적 없는 아이가 결국엔 의사가 되겠다는 길에 들어섰던 거죠. 그때 느꼈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남편 없이 살아온 지난 세월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웠다는 자부심과 함께 아들 덕분에 그동안 견뎌온 고생이 다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의대 생활도 힘들었을 텐데 아들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흔들리는 일 없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졸업 후 정식 의사 면허증을 따고 저에게 그걸 보여주는 순간 결국 울음이 폭포수처럼 터지고 말았죠. 기특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저 미안했어요.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고 더 많이 뒷바라지 해주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들은 다 아는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줬어요. 아들을 먹여 키운 건 30년 동안의 시장 생활이었어요.
바로 생선이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하고 팔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날씨가 춥든 덥든 손끝이 갈라져 피가 나든 시장에서 제일 늦게까지 가게를 접는 사람이 저였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어서요. 그 돈으로 아들 밥 굶기지 않게 새 책은 옳게 못 사주더라도 밥은 제대로 먹이자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가끔은 따뜻한 물 받아놨다며 발까지 씻겨주던 아이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저만 보면 그때 그 환한 얼굴로 바라봐줘요. 그 흔한 사춘기도 안 겪었고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대학생 시절에도 연애 얘기는 몇 번 듣긴 했지만 공부하기도 바쁘고 병원 인턴 생활도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 오래가는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여유도 있고 말하는 데서 자신감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떤 아가씨냐고요. 아들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착하고 성격이 잘 맞고 무엇보다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어요. 아들이 장가를 갈 생각을 한다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예전엔 작디 작은 방 하나에 겨우 전기장판 하나 켜두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졸린 눈 비비며 기다리던 꼬마가 이제 장가를 간다니 가슴이 벅차고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들처럼 몇 억짜리 집을 사준다거나 결혼 혼수며 선물이며 넉넉히 챙겨줄 여유는 저에겐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의사가 되고 제게 때마다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안 받아도 된다고 해도 제 손에 꼭 쥐어주고 갔죠. 그 돈은 저는 손도 안 대고 고스란히 모아뒀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결혼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 하려고요. 아들은 그걸 알면 속상해하겠지만 엄마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정성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상견례 날짜도 정해졌고요. 저는 그날이 오기까지 설렘과 긴장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들이 상견례 날 입으라고 예쁜 옷도 한 벌 사줬는데 얼마나 고급스러운 옷이던지 시장에서 물고기 팔던 제 모습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입어봐도 괜히 쭈뼛쭈뼛하고 민망하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 적응해보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저는 상견례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느 날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몰라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까? 그래도 내 아들이 선택한 집안이니 좋은 분들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전날 밤 잠을 설쳤는지 아침부터 온몸이 붓고 속이 뒤집힌 듯 불편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 매무새를 고치고 아들이 사준 옷을 입었는데도 괜히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분주히 준비하다가 겨우 집을 나섰어요. 이동하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까지 떨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들도 그런 제 모습을 봤는지 차 안에서 긴장할 거 하나 없다며 그냥 밥 한 끼 하는 자리라 생각하라고 연신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아들도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죠. 아마 저보다 더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평생 시장밖에 모르고 살았고 그나마도 장사하면서 웃는 법은 배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차려입고 격식 있는 자리에 앉는 게 어색할 뿐이라는 거죠. 약속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더 바쁘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엔 땀이 나고 입은 바짝 마르고 그래도 아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식당에 도착했고 예비 사돈 측도 거의 같은 시간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죠. 처음 뵙는 자리인데 예의 바르게 인사드리려고 꾸벅 90도로 인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나누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맴도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부인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잘 나였지만 혹시 어디 편찮으신가,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더라고요. 사부인의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불쾌감을 숨기지 않겠다는 듯 선명했었죠. 속으론 설마 진짜 나 때문인가 싶었지만 한쪽에 앉은 사돈어른 역시 옅은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한숨이 왜 나왔는지 명확해졌어요. 말투는 겉으로 공손한 척했지만 대화의 뉘앙스부터가 달랐거든요. 식사가 시작됐고 식탁 위의 음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들 젓가락을 들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사부인의 표정은 끝내 풀리지 않았고 마침내 제 귀에 날카롭고 차가운 말들이 꽂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께선 평생 시장에서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멋진 의사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환경이 받쳐줘야 뭘 하지. 정말 놀랍네요. 이런 배경에서 자란 분이 저희 집안이랑 사돈을 맺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들이 좋다니 말릴 수도 없고 참. 그런데 이런 식당은 와보신 적 있으세요? 분위기나 음식 많이 낯설어 하실 텐데요. 이런 곳이 처음이실 것 같아서요. 사실 이런 음식은 체질에 안 맞으면 탈락이 쉽거든요. 그냥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몸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아들을 위해 한 건 딱히 없죠. 아들 혼자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사실 아무 도움도 못 대줬죠. 그저 밥 한 끼 굶기지 않으려고 장사만 했어요. 제대로 된 책도 못 사주고 학원도 못 보내고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그런데도 참 기특하게 자라줘서 저는 그걸로도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이런 자리 처음이라 좀 서툴어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 보이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교육자 집안이에요. 남편은 교수 출신이고 지금은 수능 출제위원을 맡고 있어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우리 지훈이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랑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이 시어머니가 되는 건 솔직히 안 어울려요. 이런 고급 식당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도 이해는 되지만 결혼 후엔 좀 다르게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사돈께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계속 그렇게 누추하게 계시면 저희 지훈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집은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돈 주제에 저랑 겸상도 하고 인생 역전하셨네요. 옷도 오늘은 좀 갖춰 입고 나오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태가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앞으로는 꾸미는 법도 좀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적 체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아무리 의사 사위를 둔다 해도
저희 딸에게 시어머니 이미지가 그런 식이면 곤란하기도 하고요. 결혼하면 양가가 함께 어울릴 일도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솔직히 너무 민망한 자리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돈께서는 결혼식 같은 자리엔 굳이 참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하객분들 앞에서 서로 민망한 일 생기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 노골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해요. 다 서로 좋자고 드리는 말씀이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는 게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께서 하셔도 되는 말씀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들 결혼식에 어머님이 안 오시면 누가 오셔야 하죠? 그렇게 집안 체면을 따지시는 분이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을 조롱하는 걸 보니 전 오히려 그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속에 비어있는 쓸모없는 것인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그런 교육자 집안이라면 저도 섞이고 싶지 않습니다. 듣기에 많이 불쾌하고 거북하네요. 저희 어머니는 인생 전부를 바쳐서 절 키워주신 분이십니다. 절대 조롱당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가 정말로 많이 지훈이를 사랑하지만 저는 제 어머니를 무시하는 장모님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결혼, 이 자리에서 멈추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 정말 안타깝고 지훈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제가 이 상황을 참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 어머니에게 가장 큰 불효를 하는 것과도 같고요. 자네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자리에서 결혼을 멈춘다고? 결혼을 깨? 자네가 아무리 의사라도 이런 무례한 행동은 난 절대 용납 못해. 우리 지훈이 같은 애랑 결혼할 기회를 자네가 스스로 걷어찬다는 게 진짜 어이없고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자네 병원 하나 차려줄 생각도 하고 있었어. 그렇게 되면 뭐 인생 펴고 안정된 기반 갖추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고. 그 좋은 기회를 감정하나 못 다스려서 스스로 발로 차겠다는 거야? 이래서 시장판 정서가 무섭다는 거예요. 감정이 앞세면 이성이고 뭐고 없는 거라는 거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걸 자네 정도면 이해할 줄 알았는데 참 실망이네. 자네 어머니께서 저런 배경을 가지셨더라도 자네만큼은 좀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할 줄 알았는데 기가 차서. 그럼 자네는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도 그 감정 때문에 뭐든 마음에 안 들면 다 엎을 건가? 실망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 집안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는데 정작 누구에게 어떤 걸 어떻게 가르치실지 듣고 있자니 오히려 걱정스럽네요. 그런 말과 태도를 보인 분이 학생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줄 수 있을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훈이가 곁에서 보고 자라왔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저에게 병원 하나 차려줄 생각이셨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그런 조건으로 인생을 거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기회였다고 해도 제 어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얻는 성공이라면 당연히 저는 필요 없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가장 기본이 존중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느낀 건 존중이 아니라 경멸과 차별뿐인 것 같습니다. 더는 대화를 이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엄마, 우리 이제 일어나자. 저희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모욕까지 들으셔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이 결혼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들의 손에 이끌려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마치 자리를 더럽힌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고 누군가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이라도 할까봐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던 손, 길 위에서 장사하며 까맣게 타버린 피부.
제 자신이 부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만 바르게 키우면 된다고 믿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아들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왔는데 그것조차 제 착각이었나 싶었습니다. 사부인께서 내뱉던 그 말이 제 귀에 너무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교육자 집안이랑 겸상한 것만으로도 인생 역전이라던 그 말.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몰라요. 한순간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았고 자격도 없고 체면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 기분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대단한 집안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단 말인가 싶기도 했고요. 시장 바닥에서 생선 손질이나 하던 제가 거기 앉아있던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였던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아들은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드니 그게 더 마음 아픈 거예요. 저희 아들은 절 그렇게 작게 보지 않거든요. 아들은 그런 집안에서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주차장 한쪽 차 안에서 울먹이는 얼굴로 앉아 있는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무리 여자친구가 좋아도 예비 장모님이 저런 분이면 결혼해선 더 심하게 행동하실 거야. 지금 정리하는 게 맞아. 그리고 엄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 결혼은 내가 깬 거야. 알았지? 자책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뭘 해준 게 없어. 공부하려면 밥심이 얼마나 중요한데. 한국인은 밥심이잖아? 엄마가 어디 나 굶긴 적 있어? 허기지거나 배고프면 오히려 공부에 집중도 안 돼. 너무 배불러도 식곤증 오지만. 아무튼 그런 엄마의 수고가 없었으면 배고파서 공부도 못했어. 그리고 병원? 나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무시당하면서까지 받은 병원이라면 난 필요도 없고 욕심도 안 나.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나 봐봐. 웃기지? 엄마 울상인 거 안 어울려. 웃자 엄마. 울다 웃게 되는 게 이런 순간인가 봐요. 아들은 일부러 우스꽝스런 표정을 지으며 제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했었고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도대체 그런 표정은 어디서 배운 건지.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제가 일에 지쳐 힘들거나 피곤해 보이면 꼭 웃겨주겠다고 온갖 표정과 몸짓을 다 하던 아이였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엄마를 웃게 해주는 아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속에서 몰려오는 미안함은 어쩔 수 없었어요. 아들은 결혼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넉넉한 집안과 명예 속에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예비사도는 병원을 차려주겠다는 말까지 했고 그 길로 갔다면 아들은 더 탄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게 만든 게 바로 저였던 거죠. 제 존재 하나로 아들이 누릴 수 있었던 미래를 막아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니 마음이 조여들었어요. 괜히 제 손을 잡고 있는 아들 손이 더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 애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저는 다 느껴졌거든요. 그 아이도 지금 마음이 복잡할 거라는 걸요. 그래서 더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냥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넘실대는 죄책감이 들키지 않게 눈물만 꾹 참고 말이죠. 그리고는 제 표정을 살피며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하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기억나?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나 학원 안 가는 대신에 집에서 수학 같이 봐줬잖아. 엄마 수학 잘 못하는데도 문제집 풀어보려고 온종일 씨름하던 거. 또 비 맞고 시장에서 장사하다가 감기 걸렸으면서 나 시험 기간이라고 그 힘든 몸으로 밥 다 차려주고 본인은 약국약으로 버텼던 거. 더 말해줘? 엄마는 모르겠지만 난 다 기억해. 엄마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난 그래서 이렇게 잘 큰 거야. 엄마가 사랑으로 다 채워줬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쁘게 살아오느라 까먹었던 일들이 아들에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늘 부족한 엄마라 생각했는데 아들은 그런 엄마를 사랑을 다 채워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게는 과분한 말들이었죠. 정말 제겐 누구보다 든든한 아들이었고 고마움 그 자체였어요. 저희는 돌아가는 길에 감자탕집을 들러 옳게 먹지 못한 식사를 마저 해결했어요. 그 순간마저도 아들은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며 누군가에게 격식 차리고 잘 보일 필요 없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당당히 하는 게 진짜 우리라는 말을 연신해 주었습니다. 요란했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쯤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조금 말수가 줄어든 것 같았고 일에 더 집중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지훈 양과는 정리를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에게 걸려오는 전화 중에 자주 지훈이 이름이 뜨는 걸 보았고 아들은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피하는 게 느껴졌죠. 결혼을 앞두고 모든 걸 업고 돌아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아들을 지켜보는 저로선 그저 마음이 짠했어요. 저 아이도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요. 그렇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생각나질 않았어요. 이제는 아들도 알 거예요. 사랑이 다는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마저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 상처가 너무 깊지 않기를,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만큼만 아물기를 저는 그저 조용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같은 시장에서 오래 함께 장사해온 친한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로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더니 그날따라 배가 심하게 아프고 식은땀이 계속 난다며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죠. 자다 깬 저도 비몽사몽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가늘고 떨려서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가족도 없고 사실상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옷을 걸치고 가방에 간단한 약이며 챙길 물건 몇 가지를 넣고 나섰어요. 혹시 몰라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소화제, 진통제, 속쓰림 약 같은 걸 이것저것 사갔어요. 동생 집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상태는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얼굴은 창백해서는 말을 잇는 것도 힘들어 보였죠. 망설일 틈도 없이 저는 119를 불러 인근 종합병원으로 급히 동생과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고 급성 위경련이었어요. 탈이 난 원인은 며칠째 앓던 몸살 기운이에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일하다가 저녁에 먹은 음식이 탈을 일으킨 거라 하더군요. 수액과 진통제, 진정제 처방을 받은 후에야 겨우 동생은 통증이 진정된 듯 보였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가족 하나 없이 이렇게 혼자 알아눕는 걸 보니 마음이 짠하고 그래도 제가 곁에 있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동생이 주사를 맞고 있는 사이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챙겨받고서는 수액을 다 맞추고 택시를 태워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야 저도 귀가하려고 길을 나섰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1시가 훌쩍 넘는 시간이었어요. 혹시라도 심야버스가 있을까 싶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지름길로 가려면 공원을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죠. 늦은 밤이라 그런지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어서 제법 으스스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공원 한복판, 가로등 밑에 한 남성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수상했죠. 혹시 위험한 사람인가 싶어 조용히 돌아가려는데 문득 가로등에 잠시 비친 그 얼굴이 낯이 익는 거예요. 누군가 싶어 곰곰이 기억을 떠올려 보니 상견례 때 봤던 예비 사돈어른이었어요. 저분이 여기 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이곳이 사돈댁이 사는 동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저는 멀리서 조심스레 지켜보는데 잠시 후 한 여학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후드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서 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아무 말 없이 어딘가를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영 찜찜한 거예요. 결국 저는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했어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내 사진까지 찍으면서요. 조금 더 따라가 보니 둘이 함께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차량은 예비 사돈어른의 차량인 듯 싶었어요. 정황상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였고 10분에서 15분쯤 지나서야 두 사람이 내리더니 여학생 손에 뭔가 봉투 같은 게 들려있더라고요. 서류 봉투 같은 거였어요. 학생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예비 사돈어른도 얼른 시동을 걸더니 그대로 자리를 벗어났어요. 처음엔 솔직히 원조 교재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사진을 많이 남겨두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머무는 시간도 짧았고 무언가를 주고받는 느낌이 오히려 강했거든요. 너무 노골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인적인 만남이라기엔 수상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을 뒤쫓느라 심야 버스는 이미 놓쳐버렸고 결국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며칠 뒤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서 쉬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같은 집에 살아도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장사 때문에 아침 일찍 집에서 나서서 늦게 들어오고 아들도 간혹 회식이나 지인들을 만나고 오면 서로 못 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에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그날의 일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진도 보여줬죠.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아들이 사진을 보면서 미간을 찌푸리더니 마지막 장에서 갑자기 확신이 든 듯 말했어요. 이 차 예비 장인어른 차 맞아 라고요. 순간 저도 아들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둘이 무슨 사이인지 그 야밤에 따로 만나서 무얼 한 것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죠. 그러다가 아들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번쩍하고 들더라고요. 맞아! 예전에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장인어른께서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면서 주변에서 문제 좀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이상한 부탁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대. 학원 쪽이나 과외 쪽 별별 데서 다 들이댔는데 장인어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했거든요. 그걸 보고 여자친구가 너무 존경스럽다며 자랑스러워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날 본 그 학생도 그런 목적으로 만났던 게 아닐까? 생각해보니 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예비 사돈어른과 여학생의 늦은 밤 은밀한 만남. 여학생 손에 들린 서류 봉투. 그가 시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 만남의 목적이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순간 깨달았어요. 저희 아들의 파혼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쩌면 신이 도우신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이어서 말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엄마 무시하고 깎아내리던 사람들이 뒤에선 저런 더러운 짓이나 하고 있었다니 진짜 기가 차서. 교육자 집안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분들이 정직함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그 높은 체면이 결국 시험지 하나 유출하는 데 쓰이는 거였어? 엄마 무시한 것도 화나지만 지금은 그 이중적인 모습이 더 화나. 그러게 말이야. 믿어지지가 않네.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지만 그래도 교육자 집안이라니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뒤통수 치는 사람인 줄은 몰랐네. 그날 그 사람들 말이 아직도 생생한데 알고 보니 본인들이 더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엄마, 그날 이후로 엄청 힘들었지?
나 다 알아. 괜찮은 척하지만 얼굴빛도 계속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었잖아. 평소엔 그렇게 제잘제잘 수다도 많이 떠시는 분이 내가 그걸 몰랐을 것 같아? 그 갑질에 무시당했던 게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나 다 알아. 난 그냥 네가 잘 되면 좋겠단 마음뿐이었는데 내가 방해된 것 같으니까 결혼도 망치게 만들고 네 앞길을 내가 막은 것 같아서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뭐 잘난 거 하나 없는 엄마인 건 사실이잖아. 내가 누구 하나 도움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이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서 더 위축됐나 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난 결국 그런 엄마를 둔 아들이 되는 거잖아.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오히려 나는 자랑스러워. 엄마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야. 어떤 엄마가 혼자 생선 팔면서 아들을 의사로 키워내? 나는 앞으로도 우리 엄마가 나 의사 만들어준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닐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자신감 좀 가져.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넌 참 엄마 마음을 콕 집어내네.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많이 위로된다. 괜찮다고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해주니까. 그 말 하나로도 숨이 조금은 트여. 참 엄마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너 같은 아들을 뒀으니까 네 말대로 엄마도 조금씩 당당해져 볼게. 그래, 당당해져야 해. 그리고 난 이 사람들 그냥 눈 감고 넘겨줄 생각 없어. 엄마한테 상처 주고 겉으론 정의로운 척하면서 뒤에선 시험지 거래나 하고 절대 용납 못해. 사랑이고 결혼이고 다 떠나서 이건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을 넘는 거라고. 반드시 이 비리 밝혀낼 거야. 엄마를 위해서도. 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히 무모하게 행동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엄마.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이 일 반드시 밝히고 말 테니까.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한 짓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아가게 할 거야. 아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처음엔 짐작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굳건하게 각오를 다지던 날 이후 2주쯤 지나서였던가요? 아들이 뜬금없이 예비사돈 댁을 방문하고 오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파혼을 선언한 마당에 도대체 왜 그 집에 다시 가려 하느냐고 물었죠. 그러더니 아들은 사진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는 거라고요.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모하고 위험한 일 같아서요. 괜히 의심만 사거나 오히려 역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저보다 훨씬 냉정하고 침착하구나 싶었어요. 알고 보니 아들은 아직도 지훈 양에게서 연락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파혼 이후에도 지훈 양은 아들을 놓지 못하는 듯 했어요. 본인의 부모님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어머니의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다시 한번 결혼을 재고해 볼 수 없겠냐는 연락이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그러한 지훈 양의 마음을 아니 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직 지훈 양이 아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아들은 그런 마음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결합을 미끼로 그 집을 다시 찾겠다는 말이 저는 한편으로 참 잔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아들은 단호하게 나왔어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러 간다. 다시 결혼 얘기를 진지하게 나눠보고 싶다라는 명목으로 예비사돈 어른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게 가능할까 싶었지만 아들은 끝까지 시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뭐든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걱정이 앞섰죠. 혹여 그 과정에서 아들이 큰 피해라도 입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나 진짜 증거를 찾아내더라도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의 아버지인데
정말 신고할 수 있겠어 하고요. 그러자 아들은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건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여자친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있을 가능성도 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그땐 분명 자랑스런 아버지라 했지만 시간이 제법 지난 지금은 어떨지 또 모르지. 정말 몰랐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자친구도 알아야지. 본인 아버지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학생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야, 엄마. 나도 학원 하나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의대 왔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누구보다 잘 알잖아. 누군가는 죽기 살기로 수능에 목숨 걸고 심지어는 그 압박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데 그 노력을 돈으로 밟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인간답지 못한 일이야. 이건 내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야. 여자친구가 정말 몰랐던 거라면 나로 인해 큰 상처가 되겠지만 그래도 묵인할 수는 없어. 너무 똑부러지게 말해서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 말은 옳았어요. 상대가 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라 해도 분명 잘못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아들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들은 여자친구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고 나더니 드디어 그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혹여 아들이 역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에 부닥치면 어쩌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식탁 위에 밥을 차려놓고 바라보기만 했죠. 아들은 나가기 전 마지막까지도 담담했어요. 엄마, 꼭 하나라도 증거 들고 올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늦어지면 먼저 자.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두 손 모아 빌었어요. 부디 아들이 다치지 않기를. 진실이 안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요. 시간이 제법 지나고 늦은 밤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 스쳐 지나는 그 의미심장한 웃음, 그 표정 하나로 저는 단번에 직감했어요. 아, 뭔가 얻어냈구나 하고요. 아들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오더니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 안을 뒤적이더니 이내 얇은 서류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혀버렸죠. 그날 공원에서 보았던 그 학생의 손에 들려있던 것과 같아 보이는 서류 봉투였어요. 아들은 봉투를 열어 그 안의 내용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순간 숨까지 참아지더라고요. 거기엔 다가올 대학 수업 능력 시험,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 나올 문제들이 적혀 있었어요. 단순한 참고 자료도 아니고 실제 시험지처럼 만들어진 형식이었죠. 그 문제지는 복사본인 듯 보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저희의 예상이 사실이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된 순간, 저런 짓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교육자 집안 운운하며 사람을 평가하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이 정작 가장 무겁고 비열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이 일을 아들이 어떻게 해낼지 너무 걱정됐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친구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들은 차근차근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먼저 사돈댁에 방문해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날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했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내며 사돈댁의 기분을 충분히 풀어줬다고 해요.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진 타이밍에 아들은 예비사돈 어른을 향해 개인적으로 꼭 여쭤보고 싶은 인생 고민이 있다며 가족들 앞에선 부끄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지 여쭤봤대요. 그 말을 들은 예비사돈 어른은 긴가민가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조용히 서재로 이동하게 되었답니다. 서재로 들어가자 아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요. 아들은 본인이 요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라며 장인어른처럼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분의 조언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문을 구한 뉘앙스를 전했다고 했어요. 예비사돈 어른도 호기심이 생겼는지 진지하게 앉아 듣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순간 사돈 어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받아보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 차량에 접촉사고가 났다는 연락이었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온 사돈 어른은 아들에게 차 상태만 금방 보고 올 테니 잠시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했죠. 그 말을 남기고 사돈 어른이 서재를 벗어난 사이 아들은 그 틈에 지훈 양에게 아버님이 오시는 동안 급한 전화를 서재에서 받고 있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 거짓말로 아들은 완벽한 혼자만의 시간을 얻게 된 거였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들은 책장과 서랍을 숨가쁘게 훑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책장 맨 아래 구석에 꽂혀 자칫하면 그냥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숨겨져 있는 얇은 서류봉투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거다 싶었고 열어본 순간 그건 바로 다가올 수능 문제지 복사본이었어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완벽한 편집과 구성이었고 이걸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죠. 아들은 그걸 가방에 순식간에 챙겨 넣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거실로 돌아가 급한 연락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다음에 꼭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대요.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핵심은 바로 아들의 친구가 맡아주었던 거였어요. 그 전화 접촉사고 연락은 전부 연출된 거였어요. 실제로 사고는 없었고 친구가 사전에 차 번호를 알아둔 뒤 잠시 급한 상황처럼 꾸며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내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끌며 사돈 어른을 서재 밖으로 완벽하게 떼어놓은 사이 아들은 증거를 확보해 나온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죠. 이런 계획을 세울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복잡한 일을 아들이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어요. 아들은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만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집안이 저지른 비리, 저희가 받은 모욕을 그대로 되갚아줄 수 있다면서요. 저는 또 한 번 괜한 제 탓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더 가진 부모였더라면 우리 아들이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아들의 말처럼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예정대로 움직였어요. 아직 방문하지 않고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준비한 진술서와 증거들을 익명 제보 형식으로 제출했어요. 시험지 봉투 복사본, 공원에서 촬영한 사진들, 그리고 사건 개요를 정리한 문서까지요. 며칠 뒤 제보 내용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험지 유출, 공무상 기밀 누설, 부정청탁 정황 등 모든 혐의가 정식 수사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며칠 후 사돈 어른께선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결국 수능 관련 시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고 특정 고액 과외나 학원 측에 흘렸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말았죠. 상당한 수의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연루되어 있었고 사건은 교육부와 검찰까지 확대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몰래 빼돌려 받은 돈만 해도 수억이었어요. 신고는 익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예비사돈 댁은 아들이 제보자라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어요. 경찰과 교육청 그리고 검찰까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된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걸 실감했죠. 결국 그 집은 망했습니다. 명예롭다던 교육자 집안이라는 허울도 사람 위에 군림하던 그 오만한 태도도 무너졌어요. 아들은 지훈 양을 통해서 모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전혀 몰랐다며
너무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다는 말뿐이었다고 하더군요. 힘든 마음을 위로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연락을 주었던 것 같은데 아들은 그저 그런 일이 있었냐며 무심하게 짧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밝혀져야 할 일이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의 아버지였잖아요. 아들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복잡했을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모든 걸 감당했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일 이후 아들은 뜻밖의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큰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였어요. 실력과 신념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의사라는 평이 따라붙었고 의료계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죠. 유명한 의사들만 출연한다는 방송 프로그램에도 특별 출연자로 초대받아 나오게 되었고 연예인도 아닌데 TV에서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집안과 저희는 참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세상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선택을 하면 결국 그 길에 빛이 따르는 법이라는 걸 아들을 보며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본인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저희에게도 좋은 가족이 되어줄 인연이 꼭 찾아오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